이더리움 이제 끝났다. 기관들이 다 손 털고 나갔다. 뭐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유독 블랙록에서만 돈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에 대한 비관이 아닙니다.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한 거대한 자금 교체인 거죠.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블랙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상품을 위해 서류를 고치고 이더리움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바보라서 굳이 이 하락장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입니다. 다들 이더리움 가격 보면서 답답하실 겁니다. 이더리움 이제 끝났다. 기관들이 다 손 털고 나갔다. 뭐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 내리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다 같이 팔고 도망갔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더리움도 하락한 거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더리움이 빠질 때 시장 전체가 같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작년부터 시작된 이더리움 하락의 중요한 원인을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히 차트가 꺾였다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서 벌어지는 구조적인 변화를 이해하고 나면 앞으로 이더리움 가격이 왜 다시 위를 향해 열릴 수밖에 없는지 그 힌트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더리움 가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블랙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블랙록은 2025년 말 기준으로 운용 자산이 무려 14조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플레이어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플레이어가 움직이면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ETF에서 돈이 빠졌다라고 말할 때 그건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ETF에서 말하는 유출, 즉 아웃플로우는 승인 참가자를 통해 1차 시장에서 환매가 발생했다는 뜻이고, 이는 구조적으로 기초 자산인 이더리움을 실제로 매도해야 하는 압력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이 내려가서 다 같이 팔았다가 아니라 유독 특정 상품에서만 환매가 집중됐다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이슈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파사이드의 데이터를 보면 아주 기이한 날짜가 하나 부착됩니다. 바로 2025년 12월 19일입니다. 이날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 시장에서는 약 7,590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7,590만 달러의 유출은 오직 블랙록의 이더 A 딱 한 곳에서만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8개 ETF인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바네크 등 전부 유출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블랙록의 자금 유출은 12월 19일 단 하루 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25년 11월, 12월은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 시장에서 유독 블랙록의 이더 A에서만 많은 자금 유출이 발생했습니다. 분석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이더 A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 이상입니다. 자,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명확합니다. 만약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해서 던진 거라면 피델리티에서도 빠지고 비트와이즈에서도 같이 빠져야 합니다. 하지만 유독 블랙록에서만 돈이 빠졌습니다. 이건 이더리움에 대한 비관이 아닙니다. 이더 A라는 상품에 대한 이탈인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투자자들은 세계 1등 상품인 이더 A를 버려야만 했을까요? 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더 A가 지난 1년간 시장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이더 A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괴물이 가장 잘 어울릴 텐데요. 2024년 7월 23일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처음 거래를 시작한 그날 블랙록의 이더 A에는 하루 만에 2억 6,650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 그레이스케일의 이더 E에서는 무려 4억 8,410만 달러가 빠져나갔지만 블랙록이 그 유출을 상당 부분 상쇄하며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이더 A의 지배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2025년 7월 17일 이날 하루 동안 전체 시장에 들어온 돈이 6억 200만 달러였는데 그중 이더 A 혼자서 빨아들인 돈이 5억 4,670만 달러였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90%입니다. 즉,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려고 마음먹었을 때 누르는 버튼은 사실상 이더 A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시장이 공포에 질렸을 때도 이더 A는 달랐습니다. 2024년 8월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22%나 폭락했던 블랙먼데이 구간을 기억하실 겁니다. 남들이 다 도망갈 때 이더 A에는 8월 5일에 4,710만 달러, 8월 6일에는 1억 990만 달러가 오히려 순유입됐습니다. 이처럼 이더 A는 출시 1년 만에 운용자산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ETF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괴물에게는 치명적인 태생적 결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스테이킹이 빠져 있다는 점인데요. SEC가 2024년 5월에 이더리움 ETF를 승인할 때 그들은 아주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승인 문서를 보면 트러스트가 보유한 이더를 스테이킹하는 구조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만약 스테이킹을 하고 싶으면 거래소가 별도의 규칙 변경을 다시 승인받아야 한다고 적시했죠. 그래서 블랙록을 포함한 모든 운용사는 신청서에서 스테이킹 문구를 전부 지워야 했습니다. 일단 상장을 시키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이때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일단 출시하고 나중에 업데이트 해주겠지. 하지만 그 나중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2025년 내내 SEC와 운용사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SEC 스태프들이 프로토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긴 했지만 동시에 SEC 위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했습니다. 그 사이 시장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경쟁사들이 움직인 거죠. 2025년 9월 렉스 오스프리라는 운용사가 스테이킹 ETF를 출시합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스테이킹이라는 ETF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은 2025년 10월 6일에 미국 암호화폐 ETF 최초로 기존 이더 E 펀드에 스테이킹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이더 A는 2025년 말이 될 때까지 스테이킹 수익률이 0%인 상품으로 남아있어야 했습니다. 옆 동네에서는 연 2, 3%의 이자가 나오는데 블랙록 상품만 이자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5년 11월 시장의 판도가 뒤집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이 동시에 터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5년 11월 19일에 일어납니다. 블랙록은 조용히 델라웨어주에 새로운 법인을 등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존에 있던 이더 A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같은 날 나온 블랙록 임원의 발언입니다. 로버트 미치닉은 인터뷰에서 스테이킹이 2026년 중반까지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끌어올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즉, 블랙록의 내부에서는 이미 스테이킹 상품에 대한 확신과 준비가 끝났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 20일 세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시장의 반응이 데이터로 나타난 거죠. 이날 하루에만 이더 A에서 1억 2,260만 달러가 빠져나갑니다. 11월 한 달 전체 데이터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11월에 이더리움 현물 ETF 전체에서 약 14억 2천만 달러가 순유출되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인 약 10억 2천만 달러가 이더 A 한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블랙록의 새 상품 움직임을 어떤 경로든 일부 투자자들은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1월 19일의 법인 등록과 임원의 발언은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확인해줬을 뿐인 거죠. 아무튼 이제 모든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더 A는 업데이트 되지 않는구나.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구나. 그럼 지금 수익이 없는 이더 A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러한 원인의 자금 이탈은 손절이 아니라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기 위한 거대한 자금 교체인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블랙록은 왜 굳이 귀찮게 새 상품을 만들었을까? 그냥 기존 이더 A 약관을 고쳐서 스테이킹을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쟁사는 기존 상품에 스테이킹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죠. 그런데 블랙록은 굳이 분리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규제와 세금이라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거대한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IRS의 세금 이슈입니다. 이게 사실 결정적입니다. ETF는 보통 그랜터 트러스트라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서 트러스트가 스테이킹을 해서 수익을 내면 세법상 이 트러스트의 법적 지위가 깨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025년 11월 IRS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면서
일종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줍니다. 일정한 조건을 지키면 스테이킹을 해도 트러스트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IRS는 스테이킹 보상은 최소 분기별로 분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기존 이더 A를 볼까요? 이더 A의 상품 설명서를 보면 분배 항목에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바로 none, 즉 분배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수조 원이 들어와 있고 분배 없음으로 세팅된 기존 상품을 갑자기 분기 배당형 상품으로 뜯어 고치는 건 실무적으로 엄청난 난관입니다. 신탁 계약을 전부 뜯어 고쳐야 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동의도 구해야 할지 모릅니다. 반면에 아예 처음부터 IRS 조건에 맞춰서 새 상품을 설계하면 훨씬 깔끔합니다. 블랙록 입장에서는 기존 이더 A를 억지로 수술대 위에 올리는 것보다 규격에 완벽하게 맞춘 이더 B를 새로 낳는 게 훨씬 리스크가 적은 선택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SEC의 규제 시그널입니다. SEC 내부에서는 여전히 스테이킹이 증권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00억 달러 덩치의 이더 A를 가지고 모험을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블랙록은 전략적 선택을 합니다. 이더 A는 스테이킹 리스크를 원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를 위한 순수 현물 상품, 이더 B는 스테이킹 수익을 원하는 적극적 투자자를 위한 일드 상품, 이렇게 두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고객층을 2배로 넓히겠다는 계산인 겁니다. 결국 이더 A의 자금 유출은 이더리움의 암울한 전망 때문이 아니라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 과정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곧 시장에 등장할 이더 B는 도대체 어떤 상품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스테이킹 비중입니다. 정상적인 시장 환경에서 보유 이더리움의 70%에서 95%를 스테이킹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ETF 자체가 거대한 검증자가 되어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수익 구조는 어떨까요? 이게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블랙록은 스테이킹으로 번 보상의 18%를 수수료로 뗍니다. 이 18%는 블랙록과 스테이킹 인프라를 제공하는 코인베이스가 나눠 가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82%가 펀드, 즉 투자자에게 돌아갑니다. 수익률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현재 이더리움 스테이킹 보상률은 연 약 2.64% 수준입니다. 여기서 18% 수수료를 떼고 ETF 운용 보수를 제외하면 투자자가 손해지는 순수익률은 대략 연 2% 초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1억 달러, 우리 돈 약 1,400억 원을 굴리는 기관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이더 A에 넣어두면 운용보수로 연간 25만 달러가 나갑니다. 마이너스죠. 그런데 이더 B로 갈아타면 수수료를 다 내고도 연간 약 2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상품만 바꿨는데 연간 30억 원 가까운 돈이 더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펀드 매니저라면 이 돈을 포기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대이동의 필연성이 생기는 겁니다. 블랙록은 이미 움직였습니다. 자사자금 10만 달러를 투입해 이더 B의 시드 물량을 매수해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이죠. 2026년 2월 17일 매우 흥미로운 자금 이동이 포착됩니다. 블랙록의 ETF 관련 주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약 22,600개의 이더리움이 입금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블랙록이 이더 B의 수정 서류를 제출한 날과 겹칩니다. 물론 이것이 100% 이더 B 매진 물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류 제출과 대규모 자금 이동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건 물밑에서는 실질적인 운용 준비가 끝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왜 이더 A에서 돈이 빠졌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려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비트코인 ETF인 IBC 소유의 혁명이었다면 이번 이더 B는 수익의 혁명입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직접 안 들고 있어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고, 이제 이더리움으로 코인을 안 들고 있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월스트리트 표준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건 암호화폐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검증자가 되고 그 보상을 주식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분기마다 배당으로 뿌려주는 그림입니다. 이더 B가 승인되고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더 A에서 빠져나갔던 자금, 그리고 관망하던 신규 자금들이 이더 B로 쏠려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금으로 매수된 이더리움의 70%에서 95%는 스테이킹에 묶이게 될 거고요.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는 유통량은 줄어들고 이자를 받으려는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가격에는 긍정적인 압력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 몇 달간 이더리움 가격이 지지부진하고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더리움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본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건 탈출이 아니라는 걸요. 세계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블랙록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상품을 위해 서류를 고치고 이더리움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바보라서 굳이 이 하락장에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